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2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있었던 잭슨홀 회의에서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파월의 연설 이후에 미증시 그리고 가상화폐, 각종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등 초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더리움은 1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볼 거예요. 매크로부터 시작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뉴스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비트코인과 나스닥, 엔비디아가 이제 역대급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미국의 경제학자 덴트,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에요. 네, 해리 덴트라고 해서 경제학자인데 뭐 보다 보면은 여러 증권사,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혹은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다들 보면 제각각 전망을 내놓죠. S&P 얼마까지 간다, 나스닥 얼마까지 간다, 혹은 뭐 버블이다, 위험하다, 빠진다 등등. 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결국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틀렸다고 해서 뭐 비난을 할 수도 없겠죠. 그죠? 판단은 본인의 몫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자, 덴트 이분의 생각은 보시면은 차트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했을 때에 경기 순환이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기술 각종 뭐 빅테크 관련주들, AI, 암호화폐 자산에서 실제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침체 전 마지막 단계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세 자산 모두 상승세 속에서도 하락 추세선 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상승을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그죠? 네. 여기 부딪히면은 다음 여기 상승 채널 상단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죠?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이는 급격한 조정 직전의 모습이다.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1~2% 추가 상승,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 전반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정은 과도한 투기를 정화하고, 이거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너무 과열 양상을 띠고 투기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해져서 투기, 정말 과도한 욕심,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투기, 시장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 결국 조정을 받죠. 그죠?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해당 섹터의 전망이 좋다 한들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으니까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화한다. 정화하고 또 향후 실질적 성장 사이클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줬었던 그 누굽니까?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알트먼, 그죠? 네. 알트먼도 그랬었잖아요. AI 버블, 버블적 성격 인정. 현재 AI 투자 열풍은 과열 양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죠, 여러분? 네, 근데 필요한 버블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필요한 버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반도체, AI, 인프라 같은 장기 성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는 계속 성장을 할 건데, 지금의 이 버블은 이 추후에 중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버블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철도 버블, 그때 철도 버블 어디야? 여기죠. 네. 그 당시에는 대규모 투자가 있었고 진행이 됐는데 결국엔 투기가 붕괴가 됐어요.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망했죠. 하지만 결국 남아있는 철도망, 이 인프라는 남아있어서 추후에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즉 경제 기반이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동의하거든요. 아무튼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이번 조정은 정화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로버트 기요사키, 다들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건가요? 책 이름이? 네, 되게 꽤 옛날에 2000년도 되기 전에 나왔던 책이죠, 아마도.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가요? 아무튼 그 저자인데 덴트의 전망에 동의한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달러 같은 가짜 돈 투자를 줄이고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촉구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금은 28%, 은은 29% 상승을 했다. 폭락 시에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근데 이런 분들 이렇게 전망을 내놓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과거에 했던 말들을 다 보면은 틀릴 때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맞추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분들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되게 확신에 찬 이런 어떤 발언을 하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이러다 보면 한 번 맞거든요. 한 번 맞았을 때 그게 막 재조명이 돼요. 여러 번 예를 들어서 3번, 4번 틀리다 한 번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조명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쓴 책도 팔리고 여러 뭐 유료 강의에도 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유명세를 금방 타게 되는 거죠. 계속 이런 전망들은 매년 나옵니다.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빠진다, 이런 전망들은 꾸준하게 나온다. 근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잭슨홀 환호 하루 만에 시장 파월 여전히 신중하다. 고용 지표를 봐야 된다. 그죠? 예. 비둘기 띄운 파월 정책 입장 조정, 금리 인하 시사. 파월 고용시장 하방 위험 크다. 네,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물가는 일시적인 것 같다. 물가 반등은 일시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고용을 좀 더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겼었죠. 네, 여튼 그러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92%를 껑충 뛰었다. 네.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관련 내용들은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뭐다? 비둘기파적 발언이어서 증시는 환호를 했고요.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결국 금리 인하는 타당하다. 네.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는 최소 2회. 그죠? 최소 2회 내지는 3회가 될 것 같아요. 3회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긴 한데, 여튼 이건 뭐 나중에 또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설 전에, 파월 연설 전에는 75%였었어요. 근데 연설하고 나서 91%까지 뛰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면 지금 이제 22시 20분인데 그때 보면은 91.3%까지 올랐던 게 다시 75%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죠? 파월의 발언 이후로 91%까지 뛰었던 게 75%로 확 떨어졌어요. 그쵸? 제가 금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결국 달라진 거 없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파월이 연설하기 전에도 금리 인하 확률은 9월 달에는 거의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그게 거의 기정사실이었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맞죠, 여러분? 달라진 거 없잖아요. 네. 다만 시장에서 혹시나 하고 우려하던 뭐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서 제가 봤을 때 휴 다행이다. 동결은 아니었구나. 휴 다행이다. 이래서 올라간 게 아닌가.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전이나 발표 전이나 발표된 이후나, 그죠? 그냥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 아니면은 뭐 이거는 무조건 금리 인하가 너무 급하다, 당장 경제 침체에 임박했다, 이러면서 강력한 어떤 금리 인하를 이렇게 지지하는 뭐 이런 내용도 아니었을 뿐더러 똑같아요, 그냥. 맞죠, 여러분들? 크게 달라진 거 없다. 시장만 우려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혹시 동결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우려가 조금 이제 거치면서 급등이 나온 거 아니겠나?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매크로인데 기억하시죠? 네, 미국의 자동차 대출 관련한 연체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빨간색 선은 보시면은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 파란색 선은 프라임 나오죠. 요거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연체율이에요. 근데 보면은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 보면은 아무래도 프라임, 그 당시에 보면은 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은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같이 올라가요. 근데 보시면 이 파란색은 왼쪽이에요. 파란색은 0.6%였었을 때 빨간색은 3% 넘어가죠. 아무래도 이제 신용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연체율이 높죠. 그죠? 네.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었을 때는 이 연체율이 올라가요.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있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보면은 순간적으로 확 뛰죠. 그죠? 뛰었다가 확 안정이 됐었는데 2022년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초고속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뭐 금리 인상, 거기다 물가 상승, 또 실질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이란 건 뭡니까? 뺄 거 다 뺀 거죠. 뭐 세금도 빼고, 뭐 보험료 빼고, 다 빼고 남아 있는, 그죠? 네, 그런 이제 최종 수익이에요. 최종 소득이 실질 가처분 소득인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한 몫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미국인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일부 부자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경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다고는 하지만 좋다고 경기 침체 안 온다, 연착륙이다, 혹은 뭐 진짜 골디락스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중간층, 하위층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상류층과 빅테크 기업들만 너무 신난 거야 AI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기에 빅테크 기업에 투자한 부자들 혹은 뭐 금에 투자, 비트코인에 투자 혹은 뭐 여러 AI 관련 그런 업체들만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중산층, 하위 계층은 너무나 힘들다. 이게 나중에 분명히 한번 문제가 될 텐데 언제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물동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량. 자, 미국 내 화물 운송량 추이예요. 네, 미국 내 화물 물동량, 트럭이라든지 철도 등등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운송량을 측정을 하는 대표 지표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은 물동량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수 수요와 공급망의 흐름을 반영을 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소비가 위축이 되고 제조업이 꺾이고 유통도 마찬가지로 꺾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 그래프는 꺾이게 되겠죠. 그죠? 실제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도 지수가 급락을 했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로나 때도 급락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데 지금 어때요?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23년도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증시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 이렇게 이게 떨어질 적에는 증시도 같이 폭락을 했어. 하지만 지금은 증시도 올라가. 얘만 빠지고 있어. 이상하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AI 때문에. 네, AI의 폭발적인 생산성에 대한 기대감. AI의 실체, 그러니까 실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정말로 그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지 않겠나. 근데 정말 만약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대 대비 수익성이 안 나온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나올 거야 하면서 억지로 증시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야 그렇게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수익성이 생각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주요 빅테크 기업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그죠? 네,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공실률이에요. 네, 미국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아요. 공실률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 오피스 건물에서 임차인이 없는 거예요. 네, 상가에 지금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텅 빈 곳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경기 상황, 기업들의 어떤 수요, 혹은 이제 원격 근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여러분들 재택근무가 되게 많아졌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트렌드 등이 반영이 된 거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실률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시장도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서 공실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확 올라갑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부터 지금 벌써 5년째 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원격 근무 트렌드, 구조적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결합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건 제가 텔레그램도 올려드렸던 건데 투자자별 ETF 자금 흐름이에요. 네. 하늘색 요 개인입니다. 미친 개인들. 이 리테일 매수세 이게 개인들이죠. 광적인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미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빨간 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맨 밑에 있는 청록색 여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기관 프로페셔널 투자자들입니다. ETF 자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개인들만 광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보수적 흐름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역사적으로 가장 미움받는 상승장이다. 그죠? 역사상 처음 나오는 패턴이기도 하지만은 네. 기관들이 봤을 때는 매크로는 숏인데 계속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해서 올라가니까 기관들이 매수하기도 뭐하고 그죠? 분명히 이건 좀 오버슈팅이고 역대 과열인데 미국 증시 역사상 정말 그 밸류에이션 최상단에 있는 그런 너무 위험한 수준인데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수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미움받는 증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것도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렸던 건데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네, ERP가 뭐냐면 파란색. 이거는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의 주식을 사면, 이때 주식을 사면은 1년 후 수익률이 요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에 요때 주식을 사면은 1년 후에 수익률이 여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녹색 그래프는 이 오른쪽 퍼센테이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즉 ERP가 급등을 했을 때,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올라갔을 때, 그때가 투자 적기다. 그때 매수했었으면 1년 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해야 주식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 높을수록 주식이 채권 대비 매력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실제로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시면 프리미엄이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수익률이 녹색이 확 올라가죠. 그죠? 확 올라가죠. 네. 그래서 보면 과거에도 파란색이 주로 올라갈 때에 파란색이 상승하고 자, 파란색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이제 증시가 폭락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때 보면 확실히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이건 이제 1년 후기 때문에 사실상 뭐 차트를 디테일하게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그냥 단순히 1년 후라는 겁니다. 네, 1년 중간중간에 뭐 상승과 수많은 상승과 하락 파동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세요. 네,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위험 프리미엄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실 채권 수익률과 비교했었을 때의 주식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 있는, 네, 생각만큼 높지 않은 그런 단계다 이 말. 그건 구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네. 어느덧 지금 프리미엄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예요. 그죠? 이럴 때가 없었었죠. 처음이에요, 처음. 없었어요, 이 그래프 내에서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나온 이 시점, 여기 이게 뭐 2024년도에서 2024년도죠. 4년도 언젠가가 되는데, 그때 기준으로 이제 1년 수익률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게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2024년 8월 달이 되겠죠. 8월 달. 네. 2024년 8월 달에 샀을 때의 1년 수익률이 이제 나온 겁니다. 아무튼 과거와는 좀 다르게 약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상한 거예요. 과거 패턴과는 달라진 패턴들을 보여준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 전망치. 실적 전망치, 수적 모멘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의 어떤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비중에서 하향 조정한 비중을 지수화한 거예요. 뺀 겁니다. 뺀 거를 지수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상향 조정을 한 기업이 많다. 0 이하면은 하향 조정한 기업이 많다라는 건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향 조정한 기업이 많죠. 네, 맞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아무튼 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까만색 선은 그 S&P, 네, S&P입니다. S&P. 그리고 이것도 설명드렸던 건데, 모멘텀 주식 그리고 저변동성 주식의 상대적 강도를 보여주는 차트다. 그죠? 네.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모멘텀, 즉 성장주, 쉽게 말하면 성장주 보시면 돼요. 올라간다라는 것은 성장주가 강세를 띠고 있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방어주가 강세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5년도 4월부터 지수 폭락한 이후죠. 4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뜻인데, 근데 얼마 전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추세선이 깨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살짝 깨진 거예요. 깨졌다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건데, 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RSI상 RSI 지표를 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 올라가는데 RSI는 고점을 낮추고 있죠. 이런 걸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네, 그리고 하락 시그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RSI가 빠지고 있잖아요. 결국 나중에 과거처럼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나머지는 제가 한번 다 짚어드렸던 것들이니까. 네. 요것도 좀 웃기죠. CPI를 계산할 때에 뭘 당연한 거긴 한데, 추정치,
그러니까 CPI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물가에 보면 물가를 책정할 때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의 중에서 추정치로 채워놓은 비중이에요. 이거는 당장 어떻게 집계할 수 없으니까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들인데 2025년도부터 유독 추정치를 진짜 많이 높여놨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은 사기일 수 있다. 과거에는 해봤자 뭐 10% 언저리였었어요. 많을 때 좀 15%. 그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10%에서 15%만 추정치를 넣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정확도가 높았었다라면은 최근에 2025년 들어가지고는 이 비중을 30% 넘겼다라는 거는 이건 좀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 CPI가 나중에 대폭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추정을 했는데 추정치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때요? 야, 관세에도 불구하고 CPI 좋아, PPI 좋아, PCE 좋아하면서 3, 4개월 동안 계속 올랐잖아. 그죠? 좀 약간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좋아요. 자, 또 매크로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다음은 일정.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일정 볼게요. 일단은 위켄 나스닥은 지금 강보합, 뭐 그냥 보합입니다. 네, 보합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지표들. 일단은 화요일입니다. 12 소비자 신뢰 지수. 네, 이것도 한때는 지수에 잠시만 여러분들. 이것도 한때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29일이죠. 뭐가 나와요? PC가 나와요. 네. 근데 목요일에 나오는 PC는 뭐냐면 이건 분기 4월, 5월, 6월 2분기죠. 그죠? 2분기 PC예요. 2분기 PC.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지난번에 이건 이제 아직 예비치인데 예비치라서 되게 중요하진 않은데 지난번에 한번 이거 나왔을 때 한번 그 살짝 툼에 나온 적 있어요. 네, 높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참고해야 필요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PC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PC가. PPI가 되게 높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CPI에서 분명히 확실한 거는 파월도 얘기했잖아요. 일부 품목에서 분명히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분명히 이거는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다. 근데 이제 PC가 어떻게 나오는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기대치, 또 인플레이션 예상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높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메인 이벤트 바로 언제입니까? 뭡니까?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네, 엔비디아 2분기입니다. 이번 거. 자, 얘네들은 1분기가 2월부터 4월이에요. 엔비디아는 그리고 2분기가 5월부터 7월입니다. 보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것들은 이제 2분기 실적이 되겠는데 지난 4월부터 여러분들 중국의 H20 칩 수출 제한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수출 아예 막은 건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너희 수출하지 마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55억 달러의 재고 손실을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젠슨 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말하라고 만찬 백악관 회동 등을 통해 가지고 결국 로비를 진행한 겁니다. 네, 로비를 진행을 했고 7월 달에 수출 재개를 위한 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그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가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공식 확답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큰 호재로 작용했었죠. 네. 그리고 8월 초에 엔비디아, AMD, 엔비디아와 AMD 의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수익의 15%를 내놔. 너희 수출 허가해 줄 테니까 대신에 15%를 미국 정부에다 갖다 바쳐. 이렇게 한 거죠. 네. 약 깡패 같은 그런 조건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을 했다.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마진율은 그러니까 그 뭐예요? OP 마진은 떨어질 수 있겠죠.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매출은 늘어날 수 있겠죠. 대신에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는 겁니다. 여튼 뭐 결국에는 됐고 8월 8일 날 수출 라이선스 발행 이후에 H20칩의 중국 수출을 공식적으로 재개했다. 8월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재개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3분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2분기에는 중국의 H20 수출이 제한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그래요.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하지만 보시면은 대부분 그래서 산업 초기에는 성장률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죠. 이게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섹터가 그죠? 네. 근데 보시면 엔비디아가 초반에는 순이익 서프라이즈율이 18%, 30%, 매출도 10%, 20%막 이래요. 그죠? 그럼 보통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익 서프라이즈율이 올라가죠.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네. 근데 보시면 자, 이 매출 서프라이즈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 20% 되던 게 12%, 7%, 5%, 4%, 6%, 3%, 1%, 2%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30%, 19% 하던 게 11%, 9%, 6%, 8%, 7%, 3%대로 떨어져요. 그죠, 여러분? 네. 지난번에 있었던 1분기 때는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여러분들 자, 여기잖아요. 중국의 H20칩 수출 제한 걸리기 전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발표될 거는 수출 제한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매출 서프라이즈율이라든지 순이익 서프라이즈율이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그죠?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대략 그냥 중국이 이 이슈만 체크해 본다라면은 낮게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여전히 뭐 최고가 부근에 있는데 최고가 부근에 있는데 점점 성장률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성장률이 점점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전만큼 성장을 못하고 있구나. 이거는 성장주들에 있어서는 큰 하락 요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바로 적용돼요. 정말 예전에 영업이익이 20%막 나오던 게 20%, 30% 나오던 게 갑자기 이제 10%, 이제 10% 밑으로 10% 언더로 나온다. 얘는 이미 급락해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 이런 거 팍팍 나오죠. 네, 바로 적용됩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과거 대비 안 나온다. 과거 대비 성장 못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죠. 누가 보더라도. 그죠, 여러분들? 네, 체크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미증시 상승 요인이 많았어요. 역대급 자사주 매입, 리테일 매수세, 금리나 기대감, AI 관련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미증시의 상승 동력이었었다. 근데 이게 깨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 지연. 혹은 매크로가 급변하면서 거기에 따른 혹시라도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라는 뭐 이런 것들. 네. 아니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는 엄청나게 했는데 수익성이 예상보다 안 나와. 그러면은 지수는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여기까지 매크로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기술적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